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80대 이상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마음 아픈 현실을 아십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로서 지난 60년간 우리 의학계가 믿어왔던 낡은 지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 치매가 온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이 치매의 진짜 원인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존엄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낼 수 있는 생존 안내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애쓰다가 결국 치매에 걸릴 확률을 스스로 높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부디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우리 의학계가 믿어왔던 치매의 원인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지난 60년간 우리 의사들은 모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 하나의 용의자만 쫓고 있었습니다. 마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십 년간 헛된 수사만 계속해온 셈입니다. 86평생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살아온 저 역시 의대생 시절부터 그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20년이 넘는 시간과 수백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신약 개발이 모두 실패로 끝났지요. 제45년의 진료 기록 속에는 이 사건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풀리지 않는 사건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는 첫 번째 단서는 제가 젊은 의사 시절에 만났던 당시 75이셨던 박대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뇌라는 사건 현장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유력한 용의자의 지문이 가득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그분은 이미 심각한 치매 환자여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셨지요. 바둑도 두시고 신문도 막힘없이 읽으셨습니다. 반대로 현장이 너무나도 깨끗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68배 이은숙 어머님은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용의자의 지문이 거의 없었는데도 이미 기억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맞은 뒤였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실 정도로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풀리지 않던 사건 파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엉뚱한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년 묵은 미제 사건에 드디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들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그 결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풀리지 않던 사건 파일들, 즉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득한데도 총명한 분들과 베타 아밀로이드는 없는데도 치매를 앓는 분들의 뇌를 다시 분석한 끝에 마침내 진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아마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범인은 평소에는 우리 뇌라는 마을을 지키는 성실한 동네 이장님과 같은 아주 착한 세포였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라는 주민들에게 영양분을 나눠주고 쓰레기도 치워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요. 하지만 이 선량했던 이장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독성 물질이라는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끔찍한 두 얼굴의 악당으로 돌변해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악당에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착한 이장님으로 돌아오는 경증 악당. 다른 하나는 한번 돌변하면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중증 악당입니다. 연구 결과 치매라는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 중증 악당이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악당으로 변한 별세포는 과산화수소라는 아주 강력한 화학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독한 약품 말입니다. 이 화학 무기를 주변에 무고한 뇌세포라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 조용히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라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예수나홉의 정민철 씨의 사례가 이 새로운 이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민철 씨는 평생을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종사하셨는데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뇌의 다른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왜 중요하냐고요? 지난 60년간 우리는 엉뚱한 용의자, 즉 베타 아밀로이드를 잡겠다고 뇌라는 마을 전체에 불심 검문을 하고 함정 수사를 벌였던 겁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옆에서 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범인을 향해 수사망을 좁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화학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실험을 하자 놀랍게도 치매의 진행이 현저히 억제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부검해서도 이 중증 악당의 존재가 똑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선량한 이장님을 끔찍한 악당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그 범행 동기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60년 만에 밝혀진 이 진짜 범인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뇌를 파괴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범인의 정체를 제가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인이 되기 전 이 별세포의 평소 모습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라는 마을에는 주인공인 신경세포라는 주민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동네 이장님이 있는데 그가 바로 별세포입니다. 이 이장님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첫째,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혈관이라는 큰 길에서 쌀, 즉 포도당을 직접 받아와 각 집 부엌에 넣어주는 식량 배급 역할을 합니다. 둘째, 밤이 되면 빗자루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 즉 노폐물을 깨끗이 치워주는 환경미화원 역할도 합니다. 잠을 푹 자야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장님이 밤새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을 입구를 든든히 지키며 수상한 외부인, 즉 독성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경비원 역할도 하지요. 이 밖에도 주민들 사이의 소통을 돕고 마을의 작은 불씨, 즉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불을 끄는 소방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헌신적이던 이장님에게 만성 스트레스나 뇌 손상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팔다리를 더 많이 뻗으며 밤낮 없이 애를 씁니다. 마치 불을 끄기 위해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쓴 소방관처럼요. 문제는 이 불이 너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불을 끄려던 소방관 자신이 불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오히려 마을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방화범으로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탄생입니다. 저희가 이 방화범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 4가지 무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몸집이 보통 이장님일 때보다 서너 배는 더 커져 있습니다. 둘째, 마오비라는 이상한 효소를 10배, 20배나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셋째, 마을 전체에 염증이라는 불씨를 마구 퍼뜨립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데 과산화수소라는 아주 강력한 화학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처 소독할 때 쓰는 바로 그 독한 약품, 과산화수소 말입니다. 방화범이 이 독극물을 마을 우물에 풀어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이론은 제 진료 기록 속에 있던 미해결 사건들도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았던 58세의 최정수 사장님, 심한 교통사고 후 기억력이 서서히 나빠졌던 62세의 김영식 씨, 이분들의 뇌 속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라 바로 이 방화범이 조용히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화범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으로 우리 뇌세포를 공격할까요? 범행 과정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기공장 가동입니다. 방화범으로 변한 별세포가 마오비라는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학 무기 생산입니다. 과도하게 많아진 이 마오비 효소가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라는 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차별 공격입니다. 이 화학 무기는 확산성이 매우 강해서 주변에 무고하고 건강한 신경세포, 즉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가장 끔찍한 연쇄 범행입니다.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 물질을 내뿜으면서 옆에 있던 다른 착한 이장님들마저 똑같은 방화범으로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가 또 다른 공격자를 만들어내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마을이 파괴되면 기억장애가, 언어를 담당하는 마을이 파괴되면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매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토록 헌신적이던 우리 뇌의 이장님, 별세포를 하루아침에 끔찍한 방화범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그 5가지 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는 범인이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뇌라는 마을에 보이지 않는 비상계 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엄령이 길어지면 마을을 지키던 군인, 즉 면역세포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선량한 이장님, 즉 별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이장님이 이성을 잃고 폭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54세의 사업가 김태준 씨가 그러셨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3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는데 처음에는 불면증과 우울감만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회의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검사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적인 뇌의 염증과 함께 초기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외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마을을 지키던 이장님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여 이성을 잃고 폭주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폭행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시절 가볍게 겪었던 뇌진탕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뇌진탕은 마치 도둑이 담벼락에 작은 흠집만 내고 도망간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흠집을 통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의 방어 체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0세의 이현우 씨는 10년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뇌진탕 정도로 진단받고 넘기셨는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치매 단계로 판정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작은 뇌 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뇌 속에 이장님을 서서히 악당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동기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마을에 몰래 침투하여 이장님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는 간첩과도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직접 뇌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 군대가 이 간첩을 잡겠다고 마을 안에 수류탄을 마구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이지요. 적도 죽지만 선량한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도 그 파편에 맞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동기는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첨가제 등은 이장님이 매일 마시는 우물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독을 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령 암살자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방어선을 뚫고 뇌라는 가장 신성한 장소까지 침투하여 이장님을 서서히 중독시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알루미늄 냄비나 호일을 통해서도 중금속이 우리 뇌에 축적되어 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동기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앞선 모든 범죄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몸이 녹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녹이 세우는 것을 부추기는 것들이 바로 흡연, 과음, 가공식품, 수면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이것들은 마을 전체에 기름을 뿌려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불이 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밤새 마을 청소를 해야 할 환경미화원, 즉 별세포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녹은 더 쉽게 슬게 됩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이런 위험에 더 취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량한 이장님을 악당으로 만드는 5가지 범행 동기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활한 범인으로부터 우리 뇌라는 소중한 마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장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활한 범인으로부터 우리 뇌라는 소중한 마을을 지켜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는 10가지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이 전략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작전 계획이니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전략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것은 마을을 공격하는 방화범, 즉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가장 큰 동기인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명상이나 깊은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자 밤새 우리 뇌 마을을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마을의 순찰대를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마을 곳곳을 건강하게 만들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우리 뇌 마을의 순찰대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이것은 방화범이 사용하는 과산화 수소라는 화학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특수 해독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녹차, 강황이 바로 그 해독제입니다. 매일 식단에 이 음식들을 조금씩이라도 포함시켜 우리 뇌 마을에 해독제를 꾸준히 보급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마을 곳곳에 난 작은 불씨, 즉 염증들을 초기에 진압하는 최고의 소방수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시거나 매일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소방 시스템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전략은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마을에 스스로 기름을 뿌리고 방화범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뇌 마을을 사랑하신다면 이 2가지는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6번째 전략은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우물, 즉 우리 몸에 독이 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코팅이 벗겨진 냄비를 사용하는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전략은 두뇌 활동 증진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마을 주민, 즉 신경세포들이 스스로 똑똑해져서 방화범의 유혹이나 공격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며 글자를 따라 쓰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손주들과 화투나 바둑을 두는 것 모두 뇌마을을 지키는 훌륭한 훈련입니다. 8번째 전략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은 마을의 모든 문을 닫아 걸어 방화범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떠들고 웃는 것이야말로 범인이 가장 싫어하는 마을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전화통화, 경로당에서의 작은 모임, 종교활동 모두 우리 뇌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9번째 전략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방어 시스템,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뇌마을의 성벽을 서서히 허무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전략은 보충제 활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비타민 D나 비타민 B, 코큐텐 같은 외부의 지원군을 현명하게 요청하는 전략입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채우기 어려울 때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몸에 꼭 필요한 지원군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한두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60년간 의학계를 지배했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낡은 가설이 틀렸고 진짜 치매의 범인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배우셨습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진짜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범인을 알았기에 효과적인 예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들도 드디어 올바른 표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방어 전략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항산화 식품 섭취, 금연과 절주,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 지속적인 두뇌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그리고 필요시 보충제 활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지키기 벅차시다면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 3가지만 먼저 기억하십시오. 바로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우리 뇌마을을 공격하는 범인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86해를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았고
예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한 가지 의사로서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귀한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이 놀라운 발견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다시 청춘 제작진에게는 밤샘의 피로를 잊게 하는 꿀물과 같고 저에게는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제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교향곡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노년내과 의사 박성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